자, 오늘 자담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시대정신과 이제 리더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우리 사회가 극단적인 이런 진영 대립으로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이기도 하고요. 모든 그 중요한 이슈들이 이 와중에 그야말로 소용돌이 속에 이제 휘말려서 중차대한 그런 장기적 비전이라고 할까요? 또는 국가적인 현안들이 전부 경시되거나 뒷전으로 이렇게 물러가면서 정말로 우리들의 한국인들의 삶의 세계에서 중요한 문제들, 의미가 있는 그런 이슈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 모시고 이 급변하는 시대에 전환기에 걸맞는 그런 시대 정신은 과연 무엇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리더십이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21세기에 걸맞게 또는 더 이상 가는 그런 시기에 대처하는 그런 담론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럼 바로 미중 패권 경쟁과 국가 대외 전략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지난 100년간으로만 이제 논의를 좁혀도 사실은 우리 한국인들이 또는 우리 선조들이 국제 정치와 세계의 어떤 세계 경제적인 그런 패러다임 변환의 시대에 그걸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그리고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대응하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국민들이나 인민을 통합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방향을 소홀히 하고 이제 이런 와중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가 전멸의 위기로 이제 치달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미중 패권 경쟁을 문명론적이고 또는 철학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조감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죠. 예전에 봤던 그레이엄 앨리슨인가요? 예정된 전쟁이란 책,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게 조그만 골목에서나 아주 크게 세계 무대에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배 세력이 있는데 거기에 신흥 세력이 나타나면은 충돌한다.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과 충돌하게 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세계 2차 대전 후 지금까지 약 7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미국이 두려움을 느끼면은 이건 전쟁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전쟁 가능성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 라는 게 많은 분들의 얘기고, 그리고 이제 특히 우려되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윤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그 불꽃이 튈 확률은 한반도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당면한 큰 문제죠. 근데 이제 그런 군사적 전쟁은 아니라도 또 사실은 그만큼 무서운 게 이제 경제 전쟁 아니겠습니까? 아주 쬐끄만 거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사드 배치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면서 그 작은 불똥이 튀어서 우리나라 롯데백화점이 중국에서 모두 철수하는, 그게 한 100여 개 백화점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하여튼 우리가 그 피해를 보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의 전략이 뭔가 그렇게 하셨는데, 그 전략을 알 수 있다면 그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아이디어여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1970년대인가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하고
백인 이스라엘 수상을 카터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인가 불러서 만나게 해서 화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힘과 전략이 있으면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것과는 길이 멀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그것과는 길이 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사안을 우리가 발굴하고 그걸 통해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게 하면은 그래도 조금 기여하지 않을까, 이 갈등을 해소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연결한다면 결국 미중 간의 경쟁은 결국은 기술 경쟁인 것 같습니다. 기술 경쟁이고 제일 앞서서 볼 수 있는 건 반도체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대만은 지난번에 방송에서 보니까 대만은 자기네 TSMC가 있어서 절대로 중국이 침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TSMC가 망가지면 중국이 쓰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경쟁력, 기술 경쟁력, 그런 전략 자산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윤평준 교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세계 정세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세계 정세를 몰랐기 때문에 대응을 잘못해서 아주 총체적 위기를 맞이했다, 이런 언급을 하셨는데 너무 적절한 지적이 아니셨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미중 패권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을 문명의 충돌처럼 좀 추상적이고 현학적으로 하는 설명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죠. 사실 그 미국이 자본주의 1.0 그래가지고 막 대량 생산이 시작되고 1920년대 미국이 정말로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정말 대단한 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일부 경제사학자들은 포효하는 20년대, 1920년대 막 포효하는 미국 경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 미국 경제가 어느 날 갑자기 대공황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근데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되살아난 거는 2차 대전이 터지고 나서 전시 수요가 확장되면서 미국의 완전 고용이 이루어지고 미국이 경제가 완전히 화랑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전쟁이 끝나면 전시 수요가 소멸됐는데 전쟁 때 산업 생산 시설은 확장돼 있기 때문에 대공황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큰 치명적인 대공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뭐였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책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시에 이렇게 확장한 생산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어딘가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좋은 투자가 유럽과 패전국에 대한 투자다.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 같은 나라에서 당장 저부가 가치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상품을 굉장히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국으로 수출했죠. 근데 미국은 승전국이기 때문에 임금도 높고 사회적인 안정도 돼 있고, 그런데 더구나 이 가난한 사람이 쓸 수 있는 싸구려 물건들이 미국으로 막 굴러들어오니까 미국 경제는 아주 건실해지고, 미국의 소위 그 취약계층들이 의식주의 풍요를 느끼게 돼서 미국의 취약계층이 적게 일하고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줬다. 근데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공장을 다시 지으면 이미 선진국의 오래된 공장보다 더 효과적으로 물건을 더 빨리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독일이 빨리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일본하고 독일이 빨리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니까 임금도 오르고 고부가 가치 상품을 생산하게 되니까 이제 미국의 취약계층이 쓸 수 있는 싸구려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위 그 한국과 대만 같은 나라,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 일본과 독일이 하던 이런 경공업 제품, 그다음에 노동집약 제품, 이런 것을 빨리 만들어서 수출함으로써 이 그 일본과 독일이 하던 역할에 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대만이 이 역할을 했는데,
한국과 대만이 선진국에 진입하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임금도 오르고 점점 고부가 가치 물건으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역할을 이어받은 것이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은 14억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싼 물건을 대량 생산해가지고 미국 그리고 또 다른 자유세계의 선진국 그룹에 진입한 나라에 공급하게 되니까 그동안 중국의 역할로 인해서 세계가 인플레이션 없이 아주 건실한 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이제 지나간 과거를 평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패권을 가져본 적이 없고, 그래서 패권국들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패권 간의 이 갈등이 첨예화되니까 우리한테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당했던 불행들이나 그런 것들에 연상돼서 더 큰 우리가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그동안에 그 패권에 잘 여러 번 반응을 했는데 그것이 매번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명분 하나, 그 다음에 이념, 이걸 우리가 이념적이라고 하죠. 이념적이고 명분에 집착한 상태로 패권 경쟁을 바라봤던 역사가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미중 간의 그 패권 경쟁을 대응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원칙이나 어떤 그 객관적 근거들을 세우지 않고 반응하고 있다. 가장 그 패권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밑바닥에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하나의 독립국가라면 가져야 될 근본 기준은 뭐냐면은 그 큰 나라가 우리나라의 세 가지, 즉 영토와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영토와 문화와 역사를 욕심내는가 안 내는가? 영토와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는가 존중하지 않는가? 이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우리는 중국을 모릅니다. 미국을 모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물론 산발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인들은 다 알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책이나 정치나 외교로 표현되는 일관된 지식 형태로는 구성이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권 간의 충돌 속에서 계속 무지한 상태를 유지했다. 왜 아직도 무지의 상태가 있는가? 무지의 상태에 있는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념화되어 있어요. 명나라하고 청나라의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가 명나라를 끝까지 추종한 이유는 이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자학 이념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미중 패권 속에서 우리나라 정책을 주도하는 그룹들은 세 가지에 갇혀가지고 국제관계를 본다. 하나 뭐냐? 사회주의. 그 다음에 하나는 민족관념. 하나는 동포주의. 이 세 가지에 갇혀서 두 가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사회주의와 민족관념. 동포주의라는 것은 제가 북한을 의식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에 갇혀서, 즉 이념화돼서 국제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념화된 요소가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시야가 좁습니다. 시야가 좁아요. 국제관계, 우리가 건국, 산업화, 민주화 이 과정을 쭉 거쳐오면서 우리가 제일 개방적 사고를 가졌을 때는 산업화 시기입니다. 그런데 민주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급 운동이 정치 운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화는 어쩔 수 없이 계급 운동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주도 계급의 이동 면이 교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때 시야가 국내용으로 확 좁혀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패권 경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적 능력이 급격히 퇴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김도인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태희 교수님도 분석을 하셨는데 이런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군사, 경제, 소프트 파워, 이데올로기 뭐 전 영역을 다 포괄을 하지만 사실 이것들이 수렴되는 지점은 결국 기술 경쟁이고요. 정보통신기술혁명의 앞으로의 추이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고 산업혁명과 직결된 주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부 주제의 두 번째가 바로 정보통신기술혁명이나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운명, 우리의 국가대전략과 관련해서 어떤 함의를 갖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그 패권 경쟁에 대한 우리의 논의가 이 제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읽을 것인가, 국가의 운명과 관련해서 그 주제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 선생님들께서